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2달 새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대응단장은 백신 접종이 중증화와 사망뿐 아니라 후유증까지 낮춰준다며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피력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도 병원에 가면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바로 접종할 수 있는 동절기 집중 접종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났다면 계량 백신을 새로 접종해야만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유엔 기후변화총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피해를 언제부터 보상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 빛의 속도까지 입자를 빠르게 가속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중이온 가속기가 국내에 설치돼 첫 시범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와 생명체의 근원을 분석해낼 수도 있는 중이온 가속기의 실체와 미래 연구 비전을 취재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2025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달 착륙은 50여 년 전 아폴로 달 착륙과 어떻게 다른지 사이언스 투데이가 조명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는 적도에 착륙했던 아폴로 때와 달리 얼음이 있는 극지방에 착륙하며 달 궤도에 미니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착륙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등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계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 4주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 중에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찾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는 계량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 외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은 60%,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대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증화와 사망뿐 아니라 후유증까지 낮춰준다며 접종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더라도 맞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이 감염과 중증화, 사망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감염 이후 급성 심근경색 등 후유증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염 횟수가 늘수록 위험도가 훨씬 올라간다며 모든 약제 등 몸에 들어가는 이물질은 절대 안전하지 않지만 계량 백신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맞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닷새 연속 2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베이징에서 2명이 또 숨졌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신규 감염자는 2만 6,300명으로 닷새 연속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4월 13일에 약 2만 9천 명 이후 가장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수도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는 951명으로 하루 만에 330명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91세 여성과 88세 코로나19 감염자가 20일에 또 사망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정밀 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감염이 확산하자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이어 스좌장, 우한 등 대도시에서 부분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성도 스좌장은 21일부터 닷새 동안 장안구 등 도심 6개 구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봉쇄 지역에서는 가구마다 한 명만 24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 2시간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사태, 지방병원이라면 다들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병상만 200개인 국립병원인데 전문의는 딱 1명, 입원 환자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병원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나라에서 세운 강원도에서 유일한 정신질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 모두를 퇴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병원 1층 로비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그런데 한산해도 너무 한산합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환자가 없습니다. 2, 3층 병동 역시 마찬가지 병상이 200개인데 입원 환자 제로입니다. 모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몇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빼고 7명. 지금은 한 분, 지금 원장 대행님 한 분. 예. 외래 진료도 축소됐습니다. 상담하던 의사가 떠나 환자 역시 진료나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권역단위 국립병원이라 의사 빼고 상주 직원만 150여 명. 병원이 멈추니 직원이나 간호 인력은 하루 시간 보내는 게 일입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보는 그 인력들이 지금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죠. 평상시 못했던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8월 병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새 원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공석 이후 의사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은 전문의는 이제 딱 1명, 그나마도 조만간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전문의가 모두 사라지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병원이라서 수련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병원장과 전문의 모집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 병원과 비교해 부족한 처우와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몸값이 높아지면서 공공정신병원엔 남으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과거 군복무를 하는 공보위라도 배정됐지만 공보위 수가 줄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예 그냥 문의 전화도 안 와요. 기준 틀로 가면은 민간이 한 50%에서 60% 수준밖에 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지만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방 소재 국립병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공공의료기관 인력 수급 정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곳에 일은 많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병상 200개, 병원 직원은 150명. 하지만 의사는 떠나고 환자도 따라 나서야 하는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현실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기후 재앙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피해 보상을 해주는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피해를 언제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혹독해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앙을 보상해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마라톤 협상 끝에 피해 보상 기금 조성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Common goal that we all subscribe to and aspire to achieve. In the end, we delivered.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보상 문제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잠기기 시작한 섬나라들이 앞장섰습니다. We have struggled for 30 years on this path, and today in Sharm el-Sheikh, this journey has achieved its first positive milestone. 가까스로 피해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기금 규모와 보상 범위 등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석탄뿐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But let's be clear. Our planet is still in the emergency room. We need to drastically reduce emissions now, and this is an issue this COP did not address.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 나라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기후재앙으로 약 705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활동가들은 수백 년간 화석연료를 사용해온 선진국들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과 경제 규모가 큰 중국도 보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en you walk out of this room,
that we have all fallen short in actions to avoid and minimize loss and damage. We should have done much more. 개도국을 위한 기후재앙 보상금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지는 앞으로 뜨거운 논란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국내에 이런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한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네, 가속기라는 장비입니다. 이 가속기는 전자나 양성자,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속도 수준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장비입니다. 예. 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번에 취재한 장비는 이온을 광속의 5분의 1에서 절반까지도 가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라는 건데요. 대전에 구축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과학 사업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이 가속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장치인지 짚어보고 소식을 다뤄보죠. 네, 이 가속기는 전자나 이온과 같은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 수준으로 가속해서 이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장비입니다. 이 현대 기초과학의 대표적인 대형 연구시설인데요. 이 노벨 물리학상 5건 중 1건꼴로 가속기 관련 연구에 주어졌기 때문에 노벨상의 산실로도 불리곤 합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국내에도 다양한 대형 가속기가 있잖아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국내에 구축된 대형 가속기는 아직 구축 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7기인데요. 이 작은 전자를 가속하는 방사광 가속기가 있고요. 또 전자보다 2,000배 더 무거운 양성자를 가속하는 양성자 가속기도 있고요. 또 탄소 등을 가속해서 암을 치료하는 중입자 가속기도 대형 병원들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중이온 가속기는 전자보다도 수십만 배 더 무거운 입자인 중이온을 가속하는 장비입니다. 이 무거운 입자를 가속해서 표적에 부딪히게 하면 자연계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이온 가속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이온 가속기가 구축된 곳이 대전에 있는 신동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신동지구인데요. 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광활한 규모였습니다. 이 연구시설 부지 면적이 축구장의 137개만한 크기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 크기였거든요. 이 부지 내 건물은 모두 11개 동인데요. 이 가운데 중이온 가속기가 있는 가속기동이 핵심입니다. 가속기동 지하로 10m 정도 내려가니까 이 긴 터널에 100m 길이로 늘어선 가속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거대한 금속 모듈이 54개가 보였는데 이 각각 가속관이 2개 이상씩 들어있어서 이 가속관 개수로 보면은 120개가 늘어서 있었던 겁니다. 이 가속기가 있는 터널은 실험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벽과 문으로 차폐돼 있었습니다. 또 산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전광판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입자를 가속하기 위해서 가속기 내부 온도를 영하 268도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가속기로 액체 헬륨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헬륨이 누출될 경우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사람이 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전광판을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은색 가속기가 늘어선 것을 잠깐 봤는데 이 시설이 이번에 중이온을 가속하는 데 성공한 그 시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7일에 중이온 가속기가 처음으로 중이온을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가속 장치를 액체 헬륨으로 냉각시키고 또 높은 전력을 공급한 후에 아르곤이온을 넣어서 속도를 가속한 겁니다. 이번 시도에서는 가속 모듈 54개 가운데서 5개에서만 아르곤이온이 가속을 했는데요. 이 에너지와 전류값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해서 가속 장치와 또 기반 장치들의 성능 그리고 연계성까지 확인했다고 연구진들은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비민출 시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계통들이
사고 없이 잘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것을 자동차에 좀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자동차 시제품을 제작해서 1단계화를 넣고 저속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 이 정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5개 가속 모듈만 중이용 가속에 이용을 했는데 네. 연구진은 내년 3월까지 54개 모든 가속 모듈에서 입자를 가속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공하면 내년 4월부터는 약 1년 반 동안 활용성을 검증하고요. 또 2024년 10월부터는 가속기를 실제 과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가속 모듈을 다 가속을 하면 정말 빛의 속도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입자를 가속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핵심 목적은 중이용 가속기를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 중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서 표적 물질, 그러니까 예컨대 우라늄에 세게 충돌시키면 희귀 동위 원소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동위 원소라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에 양성자가 추가된 형태로 원래 원소와 비교하면 본질은 유사한데 완전히 다른 성질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빨간 소독약의 성분인 이 요오드는요. 동위 원소가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물질이고요. 또 불소의 동위 원소는 치매 진단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발견 동위 원소 가운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철강, 첨단 신소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입자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연구소 측은 이 중이온 가속기를 통해서 새로운 희귀 원소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동위 원소를 찾아내게 된다면 이름을 코리아늄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름을 따서 원소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좀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자, 중이온 가속기가 사실 구축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이 지난 2011년에 처음 추진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 그리고 또 지난해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공 시기도 늦춰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구간 구축에서 단계별 구축으로 방향이 다시 잡혔는데 가속기의 저에너지 구간을 1단계 그리고 고에너지 구간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첫 가속 성과를 낸 가속기는 이 1단계에 해당하는 구간이었고요. 또 이보다 약 10배 정도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고에너지 구간,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2025년 R&D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품질의 그러한 그 장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들이 아마 그런 그 지연이나 수년 이런 식으로 아마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는 그리고 경험도 쌓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성시키지 못한 2단계는 아마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훨씬 더 그 공기나 뭐 이런 그 것들을 맞춰가면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아직 2단계 사업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2단계 장비 구축을 위한 선행 R&D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제품을 개발했고 또 1단계를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는 더 적게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업이 수차례 계획 변경 등으로 좀 늦어진 만큼 이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는 2025년에 우주인의 달 착륙 계획은 50여 년 전 아폴로 달 착륙 때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에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낼 예정인 아르테미스 3호. 달 표면에 직접 발을 딛는 사람은 아폴로 때와 같은 2명이지만 달까지 가는 우주인은 아폴로 때보다 1명 더 많은 4명입니다. When in 2025 we land humans again for the first time in a half century
and one of those humans is the first woman and the next man. 달의 착륙 지점도 다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착륙 지점은 적도 근처였지만 아르테미스 3호의 착륙 지점은 얼음이 있는 극지방입니다.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킬 착륙선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당시엔 달 궤도선과 착륙선이 연결된 상태로 세턴5 로켓으로 발사된 후 달 궤도에서 착륙선만 분리돼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3호는 궤도선인 오리온 캡슐은 SLS 로켓으로 발사되지만 착륙선은 스페이스X가 별도로 쏘아 올립니다. 도킹을 해서 궤도선에 있는 우주인이 착륙선을 갈아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임무를 달 표면에서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착륙선이 올라와서 궤도선하고 이제 도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착륙선에 있는 우주인이 다시 궤도선으로 돌아가서 궤도선이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우주인 달 착륙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은 달 궤도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할 미니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는 겁니다. 나사는 2024년쯤 게이트웨이의 생활공간 모듈과 연료 공급 모듈 등을 처음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We'll need a place to orbit around the moon, where we can live and work. A place to get ready for our lunar surface expeditions, and a place to return to when our work on the lunar surface is complete. We need a lunar home away from home. 오는 2027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4호 임무에서는 게이트웨이에서 우주인들이 착륙선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만화 웹툰계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밑그림 채색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그리는 웹툰 산업 전망,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의 까치아빠 이현세 작가가 AI와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린 4,500권 분량의 만화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스스로 작품 연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작가는 AI가 단순히 자신의 화풍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세계관을 적용한 스토리텔링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더라도 출원해가지고 100년, 200년 후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공명을 한다는 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실제 웹툰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클릭 한 번이면 밑그림 채색이 끝나고 우리 동네 풍경을 웹툰 배경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대부분 손은 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채색이고 아마 앞으로 얼마지 않아서 또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가 조력자의 역할을 넘어 작가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 자신의 창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는 작가들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창작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그 수익을 좀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고 어디까지를 창작의 범위로 볼 것인가. 쏟아지는 AI 작품 속에서 웹툰 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의류의 라벨을 바꿔다는 이른바 라벨 가리는 짝퉁 의류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의류만 보고 진위를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국내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짝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옷의 뒤나 옆부분에 달려있는 케어 라벨입니다. 전의 종류나 세탁 방법 등이 적혀 있고 법으로 꼭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통 천으로 돼 있는데 이 라벨은 반투명하고 유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라벨에 스마트폰 불빛을 비춰봤습니다. 그러자 라벨에 숨어있던 정품이라는 의미의 글자가 드러납니다. 라벨을 힘껏 잡아당기고 구기고 열풍이나 세탁해도 숨은 글자는 그대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나노 패턴을 프린트하듯 표면에 새긴 건데 내구성을 지닐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 것이 기술의 핵심.
수지 자체가 기판과 이제 접착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지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산이 잘 되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나노아머는 기존의 라벨 프린터 공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양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라벨 제작 비용에 큰 차이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정품 암호가 생긴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고가를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오퍼레이터들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정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고요. 2021년 기준 특허청에 신고된 위조 상품 건수는 7,400여 건. 관세청 적발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농산물 수출 경쟁력의 관건은 바로 신선도 유지인데요. 비행기로 빠르게 날라야 할 과일을 배로도 보낼 수 있게 하는 컨테이너 기술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농산물은 해외 농산물 수입이 시작되면서 힘겨운 가격 경쟁에 처했습니다. 이후 역으로 수출길을 연 건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내수 시장을 지키려는 조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계속된 품종 개선으로 이제는 외국 시장에서 그 위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국산 농산물.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는 수출 경쟁력의 주요 변수 물류비입니다. 딸기처럼 쉽게 상하는 과일에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으로 보냈을 때 품질 유지가 어려워서 높은 물류비에도 불구하고 항공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관 기술은 이미 궤도 위에 올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농도는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여 부패율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CA 저장 기술입니다. 식물의 호흡을 늦추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비닐로 컨테이너를 밀봉하는 작업입니다. 드나드는 공기의 흐름을 막아서 CA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실제 수출 현장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게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농산물마다 보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기 환경이 달라 잘못된 공기 농도를 설정하면 되레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최적의 조건을 찾고 함께 컨테이너에 실어도 되는 조합을 발굴하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수출 업체와 실증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빠르게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WTO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는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농촌진흥청은 국산 농산물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CA 컨테이너 기술 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맥주를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맥주박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주고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맥주박을 활용해 밀가루 대용 식재료를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거뜬한 영양바입니다. 보통 영양바는 밀가루로 많이 만드는데 이건 재료가 특이합니다. 맥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맥주 부산물로 식재료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식품기업 컨설턴트였던 업체 대표는 주류 업체들이 제조 후 남는 부산물들을 돈 들여서 버리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음료나 요거트 제조 과정에서 과일 껍질 유청이 대량 폐기되는 걸 보고 재활용 여지가 없을지 고민한 겁니다. 그중에 눈에 들어온 게 맥주 부산물이었습니다. 맥주 부산물은 밀가루보다 단백질은 2배 많고 열량은 낮아 영양 성분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대량 배출돼 안정적인 원료 조달도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부산물 같은 경우는 약 42만 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물을 가져왔을 때 저희가 사업화를 할 때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가루라든지 귀리가루, 메밀가루 이런 기타 제분가루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영양 성분이 있어야지만 구매 동인으로 작용을 하기에 기술은 복잡하지만 제조 과정은 간단합니다. 축축한 맥주 부산물의 물기를 제거한 뒤 볶고 잘게 갈면 됩니다. 맥주박을 수거한 후 저희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탈수와 건조 볶음을 통해서 건조된 품목을 가지고 분쇄 라인을 거쳐서 포장을 한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는 정부 기관의 눈길을 끌었고 투자 유치로 이어졌습니다. 대기업과의 이제 협력 방법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같이 시작을 했고
모든 게 다 성공적으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두부와 소주, 들기름 찌꺼기 등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은 무궁무진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콩은 고기 대신 단백질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식품인데요. 더 맛있는 콩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종자 개량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량 종자 보급의 전진기지인 종자센터를 오점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과수원들 사이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콩. 전국에서 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다 익은 콩은 기계를 이용해서 수확하는데 농진청이 개발한 청자 5호라는 품종입니다. 이 청자 5호는 자엽 색깔이 녹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정콩인데 녹색이다. 예. 녹색으로 나오는 이제 이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청자 5호는 또 기능성 성분 함량이 기존 재래종보다 높고 수확량도 많아서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콩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서 수확할 때 손실도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재래종 소리태보다가 청자 5 품종이 수량성에서는 1.7배에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뛰어납니다. 우량 종자로 계약 재배된 이 콩은 수확 직후에 곧바로 종자 종합 처리센터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선별과 정선,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저온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종기에 다른 농가에 전달되는 겁니다. 진흥청에서 이제 종자를 신품종을 개발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생산된 것들을 여기서 갖고 와서 정선, 가공, 포장까지 해서 유통까지 하는 시설입니다. 자가 체종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종자에 의존하던 농가에 품질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우량 종자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같은 종자 종합처리센터는 전국에 3곳이 있는데요. 이곳 경상북도 안동과 전라북도 김제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 사업은 논의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의료계가 최근 입장을 바꾸고 정부와 여당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일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다 보니 가입자 절반 정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간 부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의료비가 발생을 했지만은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청구한 사람에 비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이 도입되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보험 가입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주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200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보험업계의 끝없는 요청에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 반발입니다.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걸 꺼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의료계는 대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를 중개기관으로 한다면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 진행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강제적인 법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소비자단체까지 비용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겁니다. 심평원이 좀 그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이용 편의성 차원에서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TF를 만드는 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 쪽에서 찬성을 보여주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계도 이와 관련하여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혁신 과제에 포함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13년간 공전해온 논의가 비로소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코막힘과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가운데는 부비동 점막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네, 쉽게 낫지 않고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체 축농증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부비동염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에 대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조형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부비동염, 그러니까 부비동에 생긴 염증이다라는 뜻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그 부비동염은 그 기간에 따라서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 급성은 지속 기간이 4주 이내의 경우이고 만성은 8에서 12주 이상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비동은 우리 이 두개골 내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빈 공간이고요. 크게 상악동, 전두동, 그리고 사골동, 접형동 등이 있습니다. 이 부비동 안쪽은 호흡 점막으로 되어 있고 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점액을 분비하고 있는데요. 이 분비된 점액은 부비동의 자연공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비강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코 안 점막이 부으면 이 자연공이 막히면서 부비동 내에 점액이 고이게 되고 이게 오래 이어지면 세균 감염도 동반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같은 때 부비동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비동염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급성 비염, 감기, 치아 감염, 또 해부학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연공이 막히거나 또 그런 어떤 것을 유발하는 그런 구조가 있거나 또 알레르기 비염, 또 드물지만 비강 내 종양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신 질환으로 자가 면역 질환, 임파선 암 등이 있고요. 드물지만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원발성 섬모 운동 이상증이라 낭성 섬유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코가 막히다 보니까 코감기의 증상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코감기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생깁니다. 코막힘이나 안면부 압박감, 맑은 콧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발열, 근육통 등이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기간도 발생한 지 한 일주 이내인 경우가 많고요. 또 후각저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코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갖지만 안면부 통증이나 동통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후비루 증상도 생깁니다. 네. 즉 끈적한 분비물이 코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좀 더 끈적한 점액성 분비물이 코 뒤 목으로 넘어가고 코막힘이 오래 이어지고 또 후각저하도 흔히 동반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다양한 원인으로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감기와 부비동염의 증상의 차이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한 증상도 부탁드립니다. 네. 코막힘이나 콧물, 또 후비루, 안면통, 즉 어떤 침범된 부위의 어떤 동통이나 압통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는 후각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그래서 상악동염의 경우는 또 치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코에서 악취가 난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콧물은 이제 발병 초기에는 점액성을 이제 보이다가 기간이 오래되거나 세균 감염이 동반된 경우는 이제 화농성 분비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부비동염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비동이라는 곳이 눈이나 귀, 코 이런 여러 군데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비동염이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비동염은 합병증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안환의 합병증과 두개의 합병증 그 외에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안환의 합병증은 안화주의염, 안화봉화지겸, 안화골막하농양, 안화농양, 그리고 해면정맥동 혈전 등이 있고요. 이러한 안환의 합병증은 이제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좀 더 발병률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소아에서 감기 이후에 콧물 증상과 함께 만약 한쪽 눈이 갑자기 붓는 증상이 생기면 부비동염 여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두 개 내 합병증은 뇌막염이나 경막의 농양, 경막하 농양, 뇌농양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골수염, 상아나열 증후군, 아나첨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네,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질환이만큼 빠르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가 진단 방법이라든지 혹은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오셔서 코 안을 이제 확인하는 내시경 검사와 부비동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필요시에는 CT 촬영 검사를 받으시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코 안을 보는 내시경 검사는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정상적인 점막인지 또 비강 내에 해부학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코 안에 폴립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외에 알레르기 검사 등이 중요하고요. 또 낫지 않는 난치성 부비동염의 경우는 유전자 검사나 특수한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 이 부비동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그 부비동염은 세균 감염보다 면역 염증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성이 높고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은 또 서구화된 식생활, 대기오염, 반려동물 등 집안 환경 등의 요인이 있으므로 유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따라서 부비동염도 이와 같이 유병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등 서구 지역에 유병률이 높은 제2형 염증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부비동염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는 유병률이 13%로 보고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약 11%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10명 중 1명꼴이라고 하니까 증상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비동염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약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부비동염에는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말씀을 드리면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은 항생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마크로라이드, 퀴놀론 계열 등이 사용이 되고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엔 필요시엔 항생제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소용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제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스프레이제는 비점막의 국소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전신 스테로이드제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2주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치료제도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내 세척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세척은 비강과 부비동 입구의 분비물을 씻어내서 가피 형성을 억제하고 또 분비물을 가습을 시켜서 점액 선모 운동을 촉진시키고 결국 부비동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약물 치료와 어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결국은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비강 내 폴립이 존재하는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네. 이러한 수술의 목적은 부비동의 환기와 점액 선모 청소가 가능한 환경을 재건을 하고 부비동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도 부비동염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게는 40에서 70%까지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네. 다양한 면역학적 염증에 의한 원인이 존재하고 또 알레르기 및 천식과 연관성이 높은 제2형 염증 반응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반복적인 재수술을 시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루킨 4-13 수용체나 혹은 IgE 억제제인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재수술을 하지 않고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와 함께 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 부비동염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천하는 뭐 생활요법, 식이요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부비동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식이요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흡연을 하는 경우는 부비동염의 발생 및 악화의 요인이 됩니다. 담배 연기는 점막의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점액 선모 수송 능력을 저하시켜서 부비동염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주 음주를 하는 것도 비강 내 점막의 어떤 반복적인 부종을 유발해서 비강 내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것이 악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역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부비동염이 악화되거나 진균성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는 침습적인 곰팡이로 전환이 되어서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부비동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관련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조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제5차 탄소 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탄소 중립 전략 로드맵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규모를 오는 2030년 연 400톤, 2050년 연 1,500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전략 로드맵은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나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제2회 암젠 한림생명공학상 차세대 과학자 부문에 구희범 가톨릭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희범 교수는 분자가 효율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화학을 나노 입자를 이용한 약물 전달 연구에 세계 최초로 적용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박사호 연구원 부문에서는 당뇨병의 새로운 발병 기전을 규명한 김진현 가톨릭대 미래인재형 의과학자 교육연구단 박사와 자발적으로 뼈와 연골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 원형 집합체를 개발한 이진규 한양대 박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암젠 한림생명공학상은 생명과학, 생물공학 분야의 국내 젊은 연구자를 발굴해서 생명공학 발전과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암젠 코리아와 한림원이 지난해 공동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회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140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연구실 안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첫 시험이 시행됐습니다. 최종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50대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33%, 40대 23% 순으로 많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합격자 140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다음 달부터 24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과 훈련을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슈퍼컴퓨터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탑 500이 선정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인 탑 500 1위에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슈퍼컴 프론티어가 차지했습니다. 프론티어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1.102 엑사플롭스로 1초에 110.2경번 연산이 가능합니다. 2위는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후지츠가 공동 개발한 후각후가, 3위는 핀란드 과학 IT 센터의 루미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종합기술원의 SSC21이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탑 500은 지난 1993년 이후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500개 순위를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달간 개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이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병원을 찾아도 당일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2달 만에 위중증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재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백신 접종과 함께 생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